오늘은 5월 12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 오늘은 4시 30분에 책을 읽으러 오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30분. 오늘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어보겠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진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행성에서 직접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다. 만약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생물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은 진화를 알아냈는가? 일 것이다. 지구의 생물체는 자신들 중의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몇몇 다른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다윈은 이 장의 표제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이치에 맞는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심오한 질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저명한 동물학자 심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59년 이전에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의 혁명의 함의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동물학은 아직도 소수의 연구 분야이며 동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조차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다윈이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은 틀림없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다윈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논점에 대하여 진화론이 초래하는 결과를 두루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나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학문상의 흥미는 차치하고라도 이 주제가 인간에게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면, 즉 사랑과 미움, 싸움과 협력, 주는 것과 훔치는 것, 탐욕과 감대함 등에 모두 관련된다. 콘트라 로렌츠의 공격성에 관하여, 로버트 아드리의 사회계약, 그리고 아리블 아이베스펠트의 사랑과 미움, 또 이와 같은 문제를 다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책들의 문제점은 그 저자들이 전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데 있다. 이들이 틀린 이유는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개체의 이익이 아닌 아직 종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개체 또는 유전자의 이익이 아닌 종 또는 집단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애슐리 몬터규가 로렌츠를 이빨도 발톱도 피범벅이 된 자연을 상상한 19세기
사상가들의 직계자손이다라고 비판한 것은 역설적이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진화에 관한 로렌츠의 견해는 테니슨의 유명한 어구가 의미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몬토규와 같다. 몬토규나 로렌츠와는 달리 나는 이빨도 발톱도 피범벅이 된 자연이라는 표현이 자연 선택의 현대적 의미를 아주 잘 요약했다고 본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 논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아닌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만약 어떤 남자가 시카고 갱단에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빠른 총잡이이고 의리 있는 친구를 여러 명 거느린 능력 좋은 사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추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생존해온 조건, 성공해온 조건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성공한 시카고의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왔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부터 논의하려는 것은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보통 개체 행동에서도 이기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체 수준의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이 문장에서 한정된, 특별한이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로 믿고 싶어도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첫 번째 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진화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물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말할 따름이다.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떻게 될 일인지에 대한 진술을 구별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비정한 이기주의자라는 유전자의 보편적 법칙에만 기초를 둔 인간 사회는 매우 험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탄스러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사실임에는 변함없다. 이 책은 독자가 흥미롭게 읽도록 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도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개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 우리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을 하려는 녀석인지 이해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유전자의 의도를 뒤집을 기회, 다른 종이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유전되는 형질이 고정된 것이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지 모르나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전생에 동안 반드시 그 유전자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전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타주의를 학습하는 것이 더 어려울 뿐이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학습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에 지배된다. 어떤 사람은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유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찬성이냐 교육이냐 하는 논쟁에서 이것은 모두 인간의 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찬성이냐 교육이냐 하는 논쟁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나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두 번째 사항을 말해야겠다. 이 책은 찬성이냐 교육이냐라는 논쟁에서 어떤 한쪽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나 나름의 의견이 있으나 그것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11장에서 문화에 대한 내 견해가 은연중에 드러날지도 모른다. 만약 유전자가 현대인의 행동 결정에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동물계에서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예외가 된 규칙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우리 종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예외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 규칙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세 번째 사항은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상세한 행동에 관한 서술이다. 이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예로서만 사용할 것이다. 나는 개코 원숭이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도 이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시카고 갱단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인간도 개코 원숭이도 자연선택을 거쳐 진화해왔다. 자연선택의 과정을 보면 자연선택을 거쳐 진화해 온 것은 무엇이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코, 원숭이, 인간 그리고 기타 모든 생물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무엇이든 이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만약 이 예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 인간의 행동이 진정으로 이타적이라고 관찰될 경우 우리는 난처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어떤 생물체, 예를 들어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생물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그 생물체의 행동은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적인 행동은 이것과 정반대다. 행복은 생존의 기회로 정의된다. 비록 생사의 갈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무시해도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이다. 다윈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놀라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아주 사소한 영향이 진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영향이 드러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정의가 주관이 아닌
행동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는 행동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로 숨겨진 혹은 무의식적인 이기적 동기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라도 이 책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 행위가 이타 행위자의 생존 가능성과 이타 행동의 수혜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낮추는 효과를 내는지만 중요할 뿐이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행동이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실제 행동에 우리의 정의를 적용할 때에는 겉보기에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겉보기에 이타적 행위는 표면적으로 이타주의자의 죽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동시에 수혜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위는 실제로는 이기주의가 둔갑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기저에 깔린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라는 뜻이다. 이기적인 행동의 예. 겉보기에 이기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취급할 때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종의 동물을 예로 들겠다. 우선 개체의 이기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검은 머리 갈매기는 커다란 군락을 지어 둥지를 짓는데 둥지와 둥지 사이는 불과 수 미터밖에 안 된다. 각 부화한 새끼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먹히기 쉽다. 이웃이 먹이를 찾으러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둥지를 습격하여 어린 새끼를 삼켜버리는 갈매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갈매기는 먹이를 잡으러 나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자기 둥지를 지키는 동시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잘 알려진 예로 암사마귀는 종족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습성이 있다. 사마귀는 몸집이 큰 육식성 곤충으로 보통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지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한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조심스럽게 암컷에게 접근하여 암컷 위에 올라타고 교미를 한다. 암컷은 기회가 되면 수컷을 잡아먹는다. 수컷이 접근할 때나 자신의 몸에 올라탄 직후 혹은 떨어진 후에 머리부터 잘라먹는다. 암컷 입장에서는 교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는 것이 수컷의 남은 몸통 부분의 성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곤충의 머리에는 억제 중추가 있기 때문에 암컷은 수컷의 머리를 먹는 것으로 수컷의 성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암컷에게는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셈이다. 물론 주된 이득은 암컷이 좋은 먹이를 얻는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동족끼리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다음의 예에는 이기성의 정의에 잘 부합한다. 남극의 황제 펭귄에서 보고된 비겁한 행동을 살펴보면 아마도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 펭귄은 바다 표범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서서 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중 한 마리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은 바다 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당연히 어느 펭귄도 자기가 희생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 펭귄들은 그저 누군가 뛰어들기만을 기다린다. 무리 중의 하나를 떠밀어 버리려고까지 한다. 더 일반적인 경우에 이기적인 행동은 단순히 먹이나 영역 또는 교미 상대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이타적인 행동의 예. 일벌이 침을 쏘는 행동은 꿀도둑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침을 쏘는 벌은 가미가제 특공대다. 침을 쏘는 것과 동시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내장이 보통 침과 함께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 벌의 자살 행위가 집단의 행동에 필요한 먹이 저장고를 지켜냈을지 몰라도 일벌 자신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식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또 이기적인 행동의 경우에도 의식적인 동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가 내린 정의와 전혀 무관하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명백히 이타적인 행동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작은 새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독특한 경계음을 내는데 이 소리를 듣고 무리 전체가 위험을 피하게 된다. 경계음을 내는 새는 포식자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하므로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있다. 아주 약간의 위험을 덤으로 쓰는 것뿐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이타적인 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의 이타적 행동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뚜렷한 것이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이다. 어미는 둥지에서나 체내에서 알을 품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목숨을 걸고 포식자로서 새끼를 지킨다. 일례로 지상의 둥지를 트는 새 대부분은 여우와 같은 포식자가 접근할 때 이른바 주의 전환 과시 행동을 한다. 어미새는 한쪽 날개가 꺾인 양 몸짓을 하며 여우를 둥지로부터 먼 곳으로 유인한다. 포식자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먹이를 따라 새끼가 있는 둥지에서 멀어진다. 마침내 어미새는 이 몸짓을 멈추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여우의 습격을 피한다. 이 어미새는 자기 새끼의 생명을 구했으나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노출시킨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논지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아무리 늘어놓는다 해도 그것을 일반론의 정당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단지 개체 수준의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로 들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기본 법칙으로 개체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모두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타주의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널려 있고 학교에서도 이미 널리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존 두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 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양쯔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겐지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와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에서 안내원에게 헨리 수베인 사무실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안내원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헨리 수베인, 18층 1816호실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가 말했다. 제 질문에 잘 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쉽고 분명했어요. 마치 예술가처럼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내원은 중간에
잠깐 쉰 이유, 각각의 정보를 끊어 말한 이유들을 세심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겨우 몇 마디 말로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18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그날 오후 세상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더해 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이 프랑스 대사가 되거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 클럽의 클램베이크 위원회의 의장이 된 다음에나 이 인정의 철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철학은 마치 마법과 같은 효과를 매일같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정말 사소한 칭찬인데 현실에 깨어 있어야 이 칭찬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프렌치 후라이를 주문했는데 웨이트리스가 으깬 감자를 가져다 준다며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하자.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프렌치 후라이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대답할 것이다.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프렌치 후라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혹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와 같이 사소한 말들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 게다가 이러한 말들은 그 말들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홀케인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크리스찬, 재판관, 맨섬 사람 같은 소설 말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는다. 진짜 수백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평생 단 8년만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사망할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설가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홀케인은 소네트 발라드라는 장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모든 시를 담독했다. 심지어 케인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쓴 적도 있었다. 로제티는 기뻤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라면 아마도 대단히 똑똑한 친구일 거야. 그래서 로제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 이 일이 케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얻은 일로 인해 케인은 당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른 작가의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영원히 그 이름의 남을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맨섬에 있는 케인의 저택 그리바캐슬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한 유명 작가를 찬탄에 맞이하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가장 무명 작가로 죽어갈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인정이 가진 엄청난 힘이다. 로제티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인들도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백인이 일본 여성과 춤추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붕괴한다. 당신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인들은 자신들을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의 그림자로 더럽혀진 음식을 건드리는 일조차 지조를 버린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에스키모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에스키모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 알고 싶은가? 글쎄, 에스키모 사이에는 몇몇 뜨내기들이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쓸모라고는 어느 한 곳 찾아볼 수 없는 불황자들이다. 에스키모들은 이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말로 에스키모에게는 가장 큰 경멸을 담고 있는 말이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취감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속마음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우쭐대며 불쾌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섹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의 권위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이제부터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적용한 결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코네티컷 출신 변호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신의 친척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니 일단 그를 R씨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내 수업을 들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내의 친척을 만나러 갔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나이든 이모와 대화하게 내버려 두곤 자신은 다른 어린 친척들을 만나러 가버렸다. 자신이 배웠던 인정 원리의 적용 사례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우선 이 할머니의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이 집은 1890년쯤에 지었네요. 그렇죠? 그는 물었다. 그렇단다. 할머니는 대답했다. 바로 그 해에 지었지. 제가 태어난 집을 생각나게 하네요. 그는 말했다. 정말 아름답군요. 잘 지었어요. 방도 널찍하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는 동의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아름다운 집 따위는 관심도 없지. 그저 조그마한 아파트에 냉장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곤 자동차 가지고 쏘다니기만 해. 이 집은 꿈의 집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야. 남편과 내가 이 집을 짓기 전에 많은 것들을 꿈꿨어. 건축가가 없어서 우리 둘이 다 계획했지. 그런 다음 그녀는 집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가 평생 애지중지해왔던 아름다운 보물들을 들어 보여줄 때마다 그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페이즐리 숄, 오래된 영국 찻잔 세트, 웨지우드 도자기, 프랑스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의 그림,
한때 프랑스의 성에 걸려있던 실크 커튼 등. 아이씨는 말했다. 집을 구경시켜준 다음에 그녀는 절 차고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블록 위에 올려놓은 패커드 차가 있었어요. 거의 새 차였죠. 남편이 떠나기 바로 전에 저 차를 샀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이가 죽은 후로는 한 번도 타지 않았단다. 너는 좋은 것들을 알아보니까 이 차를 내게 주려고 한단다. 아니 이모님, 그는 말했다. 저를 놀라시게 하네요. 저를 놀라게 하시네요.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저걸 받아요? 저는 이모님과 진짜 친척도 아닌걸요. 저는 새 차도 있고 이모님 친척 중에는 저 차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친척이라고? 그는 소리쳤다. 그래, 친척이 있지.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 친척들이 있지. 그래야 저 차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저 차를 안 줄 거야. 차를 그분들께 주기 싫으시다면 중고차 딜러에게 파실 수도 있어요. 그는 말했다. 판다고? 그는 소리 질렀다. 내가 이 차를 팔 것 같아? 낯선 사람이 이 차로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보라고. 남편이 내게 사준 차인데 차를 파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에게 줄 거야. 넌 아름다운 걸 알아보잖아. 그는 받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었다. 커다란 집에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 골동품과 여러 가지 기억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이 할머니는 조그만 인정이라도 갈망하고 있었다. 한때는 젊고 아름다운 누구나 원하는 여성이었다. 한때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집을 짓고 유럽 전역에서 모은 것들로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노년에 혼자 외로이 남겨져 있던 이 할머니는 사람이 주는 소소하고 따뜻한 작지만 진심 어린 인정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마치 사막의 샘처럼 원했던 것을 찾게 되자 그녀의 고마움은 패커드 차를 기꺼이 주는 것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기로 하자. 뉴욕 라이의 묘목가 조경업체인 루이스 앤 밸런타인의 관리자 도널드 맥마흔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저는 유명한 법조인 집의 조경 일을 맡았습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어디에 진달래를 심고 어디에 철쭉을 심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근사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시군요. 개들이 멋져서 눈을 못 떼겠어요. 해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열리는 애완견 대회에서 최고상을 여러 번 수상하셨겠네요. 네, 그래요. 판사는 대답했다. 개들 덕분에 즐겁게 개 사육장 구경하시겠어요. 그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제게 개들로 인해 받은 상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심지어 개들의 혈통 증명서도 가지고 와서 아름답고 똑똑한 개가 태어나게 된 혈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럼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오, 그럼요. 좋아서 좋죠. 좋습니다. 제가 한 마리 드리기로 하죠. 판사님이 선언하듯 말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다 말을 멈추곤 말만 하면 잊을 수 있으니 써드리기로 하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은 집으로 들어가 혈통과 먹이를 먹이는 방법을 타이핑하곤 $100 넘는 가치가 있다는 강아지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분의 1시간 15분이 넘는 소중한 시간과 이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의 취미와 업적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